무대 공연을 다루는 게 스토리 캠프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뤄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슬립노모라는 공연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는지,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10여 회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슬립노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저 주변에 워낙 호들갑들이 많았어요. 나 이번에 뭐 7회차 보고 왔어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난 캠장인데 이런 종류의 작품 얘기할 때 소외되는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내가 그거 재밌지 그러고 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안 본 거잖아. 근데 한국에 왔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보러 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즐기고 살면서 온갖 종류의 뭐 게임, 소설, 영화, 드라마, OTT 뭐 다 즐기고 살았는데 공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체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나 싶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 세계에 떨어진 느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경험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보러 간다 이거 2회차, 3회차 가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막 야 이거 너 꼭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날 메일창에 갑자기 미스 잭슨, 슬립노모어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이지? 나 혼자 길 가다가 반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번호 물어보러 온 거야. 슬립노모어에서 나한테 이거 브랜디드 안 하시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나는 완전 소리 질렀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반한 작품이 나한테 의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길을 모아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슬립노모어 이제 몇 번 더 보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슬립노모어 공연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슬립노모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원작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설명회. 마지막으로 자잘한 몇 개의 팁을 드리면서 끝낼 것 같아요. 영국의 펀치드렁크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공연인데 근데 이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볼 수 있는 무대 공연 우리 절대 안 만들 거야.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이양문 오기가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공연 좀 본다, 컨텐츠를 좀 즐기는 사람이지 이런 분들이 뉴욕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제 상하이를 갔다 오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슬립노모 이번에 3회차 갔어, 뭐 5회차 갔어. 지금까지는 이게 뉴욕에 가거나 상하이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두 곳이죠. 근데 심지어 작년에 뉴욕에서 하는 슬립노모 공연이 14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못 보는 거죠. 상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국에서 이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동안 왜 안 들어왔냐? 그렇게 좋은데 이 작품을 공연하려면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자그마치 여러 층짜리 건물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무대가 아니라 건물이 필요한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려면 먼저 오늘은 슬립노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이머시브란 단어가 요즘은 좀 여기저기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이머스가 몰입 혹은 몰두한다는 뜻이니까 직역하면은 몰입형 극이다. 근데 이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분야만 얘기하면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공연을 통칭하긴 해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 캠프의 캠장으로서 무대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대. 아주 먼 옛날을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무대가 없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얘기를 잘해. 갑자기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촌장님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말하려면 당연하게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서, 예를 들면 조금 높은 곳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치를 해야지 좋겠죠. 자, 무대가 만들어졌죠. 이 무대의 탄생은 관객의 탄생이랑 같은 말입니다. 즉 관객이 분리되는 거예요. 무대가 생겨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잘 다듬어진 체험을 일방향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작품이 갖는 의미의 해상도가 올라가죠.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생생하게 뭔가를 체험해서 오는 체험의 해상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의미의 해상도는 올라가고 체험의 해상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옆 사람이 나를 때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무대에서 폭력을 보면 폭력의 의미는 오지만 내가 아프진 않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예술가는 직접 체험하는 것의 장점을 다시 되살려보자 이쪽으로 예술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반대로만 가면 안 되겠죠. 무대가 줬던 장점은 최대한 남기면서도 반대로 가보려고 하는 거. 이게 이머시브라는 개념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머시브 예시 들으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면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스크린 너무 이 단면이야. 조금 몰입해서 보고 싶어. 그래서 옆면까지 스크린을 확장시켰어요. 어떻게 됐죠? 스크린 X 극장 요즘 많죠. 이것도 이머시브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향이에요. 아니면 그 스크린을 만약에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제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스베가스에 스피어 있죠. 저 갔다 왔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어디 이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스피어에서 U2의 공연을 영상으로 본 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방탈출 게임 어때요? 설정이나 배경이나 스토리를 던져주고 그냥 직접 체험하면서 해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추리극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봤다면 이제 방탈출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이머시브함, 생생한 체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욕망을 현 시점 가장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슬립 노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슬립 노모어라는 공연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슬립 노모어의 무대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뉴욕에서는 맥케이트릭 호텔이라는 건물,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맥키넌 호텔이라는 건물에서 벌어졌고,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건물에다가 그 호텔이라고.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2024년에 대한극장이 폐업을 했어요.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건물을 통으로 무대로 사용하자는 쪽으로 유치가 결정이 돼서 이제 2025년에 한국에서도 슬립 노모어가 이제 초연을 하게 된 거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구 대한극장 건물에 맥키탄 호텔이라고 이제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극장 건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맥키탄 호텔로 들어가는 거죠. 입장을 하면 짐을 싹 맡기고 뭐 스마트폰, 와치, 패드 이런 전자기기 전부 다 봉인됩니다. 다 봉인을 당한 다음에 빛이 하나도 없는 진짜 새까만 복도로 이제 입장을 하거든요. 왼쪽 벽을 짚고 가주세요. 그래서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걸어갑니다. 이게 약간 이 세계로 들어가는 종류의 리셋하는 경험을 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갑자기 굉장히 화려하고 밝은 어떤 공간이 탁 나오면서 이 맨덜리 바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무대가 있고 거기서 재즈를 막 연주하고 있고 우리 말고도 여러 관람객들이 들어와 있겠죠. 여기가 지금부터 겪게 될 아주 놀라운 체험의 시작점이에요. 슬립 노모어의 시작과 끝을 전부 이 맨덜리 바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미상관적인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웰컴 드링크를 딱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순서대로 그룹을 지어서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거기서 이제 가면을 줘요. 약간 해골이랑 새 얼굴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의 가면을 줍니다. 가면을 딱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한 명을 내보내고 다시 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바로 계단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몇 가지 루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시면 일단 당장 놀라는 건 공간. 온갖 공간들, 거리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양복점이나 캔디샵 같은 게 있는 상점가라든가 어두운 숲이 조성이 되어 있다거나 또 다른 층에는 어떤 사람의 집처럼 보이는 내부 공간이나 병원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공동묘지 같은 게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서 일단 깜짝 놀랍니다. 입이 떡 벌어져요. 왜? 진짜 디테일하게 여러 종류의 공간들을 되게 조성을 해놓은 것부터가 놀란 건데 지금 이 공간들이 전부 뭐죠? 무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무대 안으로 이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공간을 막 구경을 하고 있어요.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갑자기 가면을 안 쓴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배우란 얘기죠. 의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딱 보면 배우인지 알아요. 그럼 이제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러고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같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막 어디를 가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배우를 따라서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막 가서 따라갈 수 있겠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배우랑 저 배우가 무슨 관계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19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거나 몇몇 장면에서는 이제 배우들의 전신 나체 연기가 나온다거나 사실은 이런 몇 가지 자극적인 부분들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내가 눈앞에서 바로 옆 사람처럼 그걸 보고 있는 충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자유롭게 저 사람 좀 궁금한데 싶으면 그 배우를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그 배우가 다른 배우랑 어떤 장면을 만들어요. 그때 그 상대 배우가 또 궁금해지면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장면은 싸움일 수도 있고요. 살인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 공간의 엄청남에 놀라게 돼요.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공간들, 무대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는 데서 일단 놀라게 되고, 두 번째는 갑자기 혼자 던져진 이 막막한 자유도. 내가 뭘 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거기 있는 무대를 부수는 것 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가져가면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가 궁금해지면 구경할 수 있고, 이 자유도 때문에 약간 막막해졌다가 점점 더 이 공연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부터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장소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은 못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립 노모는 전체 이야기가 대략 3번 정도 반복돼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7층짜리 건물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뭔가를 목격하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아까 본 상황이네 그러면 다른 장소나 다른 배우를 따라가서 또 거기를 보면 되는 것이죠. 이거 처음 경험하면 진짜 도파민 터지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체험 처음 해보는데 진짜로 약간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생생하게 줍니다. 저랑 같이 갔었던 PD님들도 저는 이제 다회차를 봤는데 그분들은 처음 본 거였어요. 바로 이 다음 회차를 예약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몰입형으로 감상을 하면 단점이 생깁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한 방에 뚜렷하게 모든 스토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면과 상황을 한 번에 다 보고 명료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즉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머시브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명확하게 해석될 만한 이야기를 한 방에 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슬립 노모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색다른 체험이었지만, 그래서 이 작품의 팬이 일단 돼버리게 되면 한 번만 보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보통 다회차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는 누구를 따라가 봐야겠다, 이번에는 어디 장소를 가봐야겠다, 심지어 이제 정말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어떤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봐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신 분들끼리 다양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도된 불친절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뭐 궁금은 해줬지만 나는 그래도 한 번에 최대한 이해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슬립 노모 공연을 보기 전에 약간의 공부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제가 최소한의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슬립 노모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삼아서 각색한 작품이거든요.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하면 이제 햄릿, 리어왕, 맥베스, 4대로 가면 이제 오셀로가 들어오죠. 사실 셰익스피어가요 엄청 유명한데 제대로 본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햄릿 정도가 이제 뭐 to be or not to be 이런 펀치라인으로 유명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가 다 알죠. 사실 이게 셰익스피어 원작을 봤다고 하기보다는 영화를 본 분들이 많죠. 뭐 한여름밤의 꿈 요 정도 많이 알죠. 희극, 비극, 역사극을 다 합치면 미친 듯이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이게 약간 웹툰 작가라고 치면은 말이 안 돼요. 이 정도 숫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미친 듯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이제 맥베스는 뭐 3대 비극 이렇게 손꼽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한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나 맥베스 알지. 무슨 말이죠? 알지. 아는 거야. 본 적은 없어. 셰익스피어 작품 공통점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제 맥베스를 요 기회에 한번 무슨 내용인데 하고 찍먹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 맥베스 원작의 내용을 알고 슬립 노모 관람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부분을 다르게 만들긴 했지만 원작을 각색했기 때문에 저 중에서 누가 맥베스구나, 누가 맥더프구나, 이런 것만 알고 이렇게 따라가도 얼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장면인지 알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머시브가 주는 해석의 어려움을 원작이 있다는 걸로 보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맥베스 설명에 들어갑니다. 맥베스 101. 초짧은 요약. 용감하고 정의롭고 짱센 주인공이 마음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진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점점점 망가져가다가 결국은 대가를 치르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는 얘기예요. 죄책감에 대한 얘기고 죄와 벌에 대한 얘기예요. 맥베스를 원형으로 삼은 작품이 진짜 많습니다. 하얀 거탑도 브레이킹 배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배경이 어디냐? 스코틀랜드입니다. 11세기 스코틀랜드. 지금의 영국의 위쪽이죠, 위쪽. 서쪽이 이제 아일랜드고 위쪽이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이 11세기면은 요 지역에 동네 짱이 누구냐? 잉글랜드가 짱이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건데,
서로 막 엄청 복작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라는 큰형 눈치도 보고 이럴 때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요 11세기에 스코틀랜드에 맥베스라는 사람이 덩컨이라는 왕을 죽여요. 그 왕을 담그고 본인이 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가져와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용의 눈물 이런 거예요. 사극이 사극. 11세기 스코틀랜드에 덩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되게 착했어요. 너그럽고 착하고 선정을 베풀고 근데 약간 좀 찌질했어. 우유부단한 느낌? 유약하고. 자, 왕이 그런 성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대들죠. 반역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덩컨이라는 왕에게는 되게 충직한 소드마스터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이제 본업은 글래미스라는 지역의 영주였는데 짱쌤, 무슨 말이냐면 반역자 군대 혼자 가가지고 다 썰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 맥베스 쪽 부대에 이제 1장이 맥베스, 그다음에 친한 친구이자 2장이 이제 뱅코. 둘이 친구예요. 맥베스와 뱅코. 그러니까 고려의 척준경이 있으면 이제 글래미스, 스코틀랜드에 맥베스가 있는 거예요. 맥베스와 뱅코가 워낙 세니까 맥베스의 시작도 뭐냐면은 이 둘이서 전쟁터에서 반역자들의 부대에 옥수수 털고 다니는 얘기예요. 둘이 함께 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다 쳐 부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반역자들아 이러면서.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저 들판 저쪽에서 3명의 마녀가 걸어옵니다. 항상 이런 종류의 중세 신화, 설화 여기서 마녀는 기본적으로 3명이에요. 90년대 걸그룹 같은 구성이에요. 오나의 여신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제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녀라는 설정에 셋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이 3명의 마녀가 예언을 딱 던집니다. 맥베스한테. 너 지금 글래미스의 영주지만 곧 코더라는 지역의 영주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장차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약간 이게 싸움 이기고 돌아오니까 덕담해준 걸 수도 있죠. 근데 기분은 좋잖아요. 앞으로 부자 되십시오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옆에 있던 뱅코가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너무 무시하잖아. 지금 같이 있는데 얘한테만 예언을 해주니까 뱅코가 나는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마녀들이 약간 당황합니다. 얘한테도 뭐 덕담을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너는 왕은 못해. 하지만 네 자식이 왕이 될 거야. 너는 왕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맥베스한테 야 너는 왕이 될 거야 얘기해놓고 바로 옆에 맥베스 친구인 뱅코한테 너는 왕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간질이잖아요. 맥베스가 뭐 고자가 된다거나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맥베스 자녀에게 왕위가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둘은 되게 친구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간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이 뭐 덕담이니까 아무 말이겠지 그러고 껄껄껄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각 가까운 곳에 있던 덩컨 왕 지금 자기 아래에 있는 소드마스터 맥베스가 또 승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대들었던 반역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내 앞에 잡혀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코더의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덩컨 왕이 착하긴 해도 호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코더의 영주 사형. 얘 제끼고 맥베스 너무 이쁘지 않니? 쟤한테 코더를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맥베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전령이 막 와가지고 맥베스님 이제 코더의 영주가 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맥베스와 뱅코가 서로를 딱 보는 거지. 뭐지? 진짜 코더 영주가 됐다고? 예언 맞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먼저 전해들은 중요 인물이 있었어요. 편지를 통해서 마녀의 예언부터 해서 코더의 영주가 된 얘기 쭉 전해들은 사람이 바로 집에 있는 레이디 맥베스. 무슨 말이죠? 맥베스 부인입니다. 맥베스의 아내죠. 이 레이디 맥베스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또 다른 종류의 이 각색 작품이 많이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 야망가, 이글거리는 사람. 약간 이태원 클래스 박세로이 같은 인물이에요. 목적이 있고 달려가는 인물. 근데 이 레이디 맥베스가 그런 야망가인데 여기까지 딱 들었으니까 어때요? 예언 맞았잖아? 그럼 다음 왕이잖아? 왕 가자. 지금 전무까지 왔는데 우리 남편 사장 한번 가나? 그리고 덩컨 왕을 담그기로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덩컨 왕이 신나가지고 야 맥베스 짱, 나 이제 맥베스 없으면 안 돼. 우유빛깔 맥베스 이러고 이제 맥베스네 집에 왔단 말이에요. 놀러 왔어요. 파티 열자 그러고 승전 파티. 근데 레이디 맥베스가 기회인데 예언을 실현시켜야지 이제 전무다음 사장 가자 이러면서 덩컨 왕을 담그려는데 맥베스가 어떻습니까?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충신이었다고. 근데 지금 예언도 들었겠다. 승리해서 약간 승전뽕 차 있는데 코더 받았지. 속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옆에서 아내가 막 가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작은 어떤 불씨만 딱 튕겨줘도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 심리 묘사가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이유입니다. 지금 현대의 작품에서는 그런 게 많죠. 인간의 내면 이런 거. 근데 과거로 가잖아요.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불씨 해집듯이 집요하게 해집어보는 작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거예요.
결국 맥베스는 던컨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막 헛것 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막 레이디 맥베스는 남자가 왜 이렇게 통이 작아요? 이러면서 막 등짝 때리고 있고 막. 근데 이 지금 덩컨 왕이 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맥베스네 집에서 회식을 한 거예요. 그 회식이 완전 4차까지 간 거지. 다 골아 떨어져 있으니까 경비병들도 다 만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디 맥베스가 왕의 시체 앞에 가서 왕의 피를 침실 경비병들한테 막 손에 묻히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단검 막 찾아가지고 오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왕은 죽었잖아 지금. 이 덩컨 왕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말콤하고 도널 베인 두 명이 있었고, 또 다른 충신들 중에 이제 맥더프란 장군이 있었어요. 지금 아들 둘과 맥더프 장군. 다들 충성스럽잖아요. 어때요? 완전 빡친 거지. 우리 왕을 누가 죽였다. 맥베스가 집주인이잖아. 되게 놀란 척 헐레벌떡 뭐죠 와가지고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근데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비병들 손을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댕검합니다. 무슨 말이죠? 증거 인멸. 진짜 허술하지만 이 당시에는 코난이나 김전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오 역시 용맹한 맥베스, 왕을 시해한 반역자들을 한 칼에 죽였다, 이게 넘어가는 거야. 이러고. 근데 지금 이 맥베스가 승전 장군에다가 인기도 많고 짱세다고 했잖아요. 전 왕이었던 덩컨이 되게 좋아했고. 근데 지금 아들 2명, 말콤과 도널 베인, 둘은 이제 지금 도망간 상태예요. 왜? 아빠가 죽었어? 다음은 나잖아. 이러면서 이제 안전의 위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빤스러냈고, 자연스럽게 지금 다들 어디 보는 거야? 다들 맥베스를 보는 거야. 다음 왕은 누구지? 자연스럽게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예언, 실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예언이 실현됐다는 말은 벤코, 나의 친구죠. 벤코한테 해준 예언도 실현된다는 얘기잖아요. 벤코 아들이 플리언스라고 아직 되게 어린 애가 있는데, 나중에 그럼 벤코 아들이 나를 제껴버리는 건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맥베스가. 사실 이게 맥베스가 이미 살짝 마탱이가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다른 방식으로 예언이 실현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이 맥베스는 벤코랑 그 아들을 둘 다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덩컨 왕을 담궜으니까 남들도 나를 제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이런 사람들의 문제죠. 근데 문제는 요 맥베스 살인 청부가 반만 성공을 해가지고 벤코는 죽어요. 근데 아들 플리언스가 도망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랜선 뽑고 로그아웃 한 거예요. 벤코만 죽었어. 이때부터 맥베스가 죄책감과 불안감이 같이 쌍으로 오죠. 내가 친구 죽였잖아. 그러니까 벤코의 유령을 봅니다 막. 근데 아들은 또 도망갔잖아. 언제 누가 날 죽이러 올지 몰라. 약간 그 범죄와의 전쟁 마지막 장면 뭐 대부님 이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점점 마탱이가 가기 때문에 맥베스는 환각, 환청, 신경쇠약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 덕담을 해줬던 사람 누구지? 우리 걸그룹 마녀 3인조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지. 마녀들을 참고서 취급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마녀 3인방이 또 친절하게 추가 예언을 내려줘요. AS를 해줍니다. 3개의 예언을 해줘요. 1번, 맥더프 조심해라 너. 맥더프가 이거 약간 이상하다. 2번, 중요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 너를 죽일 수 없다. 3번, 버넘 숲이 던시네인 언덕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시겠지만 뒤쪽에 나옵니다. 이게 잘 보면은 예언이라고 했지만 진짜 거의 덕담에 가까워요. 왜? 맥더프 조심해라, 이건 오케이. 근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너를 죽일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나? 그럼 아무도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안드로이드,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사람만 죽일 수 있나? 아니라는 거야. 이 당시에 없으니까. 무슨 말이죠? 맥베스 무패 전설 예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베스가 여기서 이제 안심을 합니다. 좋아. 아무도 날 못 죽이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요소는 뭐죠? 맥더프입니다. 맥더프가 도망간 왕자들, 말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합세해서 나를 치러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맥더프의 가족을 싹 죽입니다. 맥더프의 자식들이 많았어요. 레이디 맥더프 아내도 있고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맥더프는 어때요? 완전 이제 뚜껑 열리는 거지. 엄청 돈독했거든요. 맥더프가 아내하고도 친하고 아들, 딸도 되게 사랑했는데 가족을 다 잃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맥더프는 어떻게 돼요? 복수의 화신이 되겠죠. 근데 이 시각 레이디 맥베스, 우리 맥베스의 아내, 자기가 처음에 맥베스한테 가즈아 했는데 맥베스가 지금 자기 남편이 점점 사람이 신경쇠약이 되고 왕이 된 뒤에도 점점 이상해지니까 맥베스 부인도 점점 죄책감을 느끼다가 결국 자살을 합니다. 맥베스 상태는 아주 빠른 악화, 붕괴 사이클 가속화. 아내도 지금 죽었어. 마탱이가 점점 가는 거죠 이제. 자, 이제 맥더프는 복수를 위한 복수기가 됐고요. 지금 말콤 왕자 어떻게 했냐? 말콤 왕자 이때 요 지역 큰형이 잉글랜드라 그랬죠. 잉글랜드한테 때를 씁니다. 그 잉글랜드가 거기 약간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보내줘요. 자, 이제 말콤 왕자, 복수기 맥더프, 잉글랜드 군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요 군사들이 이제 맥베스 제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잉글랜드 군이 어떤 식으로 맥베스의 성으로 가냐면, 여러분 특수부대원들 길리 슈트 아시죠? 이게 나무까지 꽂고 막 이래가지고 딱 얼핏 보면은 나무같이 보이는 그런 거. 이 군사들이 버넘 숲의 나뭇가지로 막 위장을 해요. 무슨 말이야? 버넘 숲이 던시네인 언덕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약간 이거 버넘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약간 맥베스가 쫄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 한 가지 덕담이 남아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 이제 요것만 믿고 나 무적이 막 이제 무쌍 찍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옥수기 맥더프와 우리 무쌍 맥베스 둘이 맞짱을 뜨는데, 여기서 맥베스가 자신감 풀충전이어가지고 저 예언을 막 말하면서 싸웁니다. 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못 죽인다 그랬어. 너는 뭐 여인에게서 안 태어났냐? 니네 엄마 여자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임할 때 상대방 부모님 안부 묻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맥더프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먼저 엄마의 배를 가르고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라 가르고 나왔다. 요 말장난을 하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맥베스가 자신감이 싹 사라집니다. 만화가 0이 돼요. 아, 그 예언이 이 뜻이었구나. 내 일진 담당은 맥더프였구나. 그렇게 알고 여기서 맥베스가 맥더프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콤이 스코틀랜드의 새 왕이 되면서 맥베스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망가지는가, 뭘로 인해 망가지는가, 망가지는 과정은 어떤가, 그 대가도 있다. 이걸 얘기해주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되게 현대적인 것들을 셰익스피어 시대에 담았기 때문에 걸작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상 이 작품은 맥베스하고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새롭게 각색한 부분, 아니면 원작엔 전혀 없는 내용인데 슬립 노모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맥베스 줄거리 이상의 많은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슬립 노모어를 보러 가시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 어디를 먼저 가라, 시작한 다음 어디부터 가라, 거기 가서 딱 보면은 누가 맥베스고 누가 맥더프고 뭐 누가 걸그룹 3인조 마녀고 뭐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좀 동선을 정해가지고 따라가시면 몇 번만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해석해보고 여러 번 보는 게 좋긴 하죠. 슬립 노모어 자체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머시브의 제일 중요한 체험을 훼손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사전 팁만 좀 더 드리자면, 계단으로 건물 전체를 오르내리게 됩니다. 7층 건물이라 그랬죠? 신발 좀 편한 거 신고 가시고, 움직임이 많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서 갑자기 동 떨어지는 게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이랑 같이 다니거나 손잡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하는 얘기예요. 같이 간 사람이나 일행과 같이 다니지 마라. 처음에 입장하실 때 배우가 이미 그 얘기를 되게 멋지게 해주긴 하지만 혼자 다녀야 정말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최고의 체험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재밌는 거. 중간에 배우가 자기를 둘러싸서 보고 있는 그 관객들 중에 한 명한테 다가가가지고 손을 잡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원온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가신 분들은 약간 긴장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배우가 나한테 와. 그럼 피해가지고 약간 이게 옆으로 가거나 도망가는 분도 있거든요, 심지어. 당황해서. 저 봤어요, 실제로. 그 배우도 당황했는데 티를 안 내.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따라가라. 요게 슬립 노모어 팬들에게는 일종의 포상입니다. 내가 2번 당해봤거든요. 원온원 딱 가잖아요. 남들은 절대 못 볼 나만을 위한 어떤 장면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좋은 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가 당신에게 간다? 원온원의 기회가 있다? 놓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특히 이 전체 공간 안에서 원온원으로만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막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죠. 자, 여러분, 슬립 노모어 서울은 미스 잭슨에서 거의 10여 년간 공들여서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미스 잭슨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수많은 슬립 노모어 팬들의 염원을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미스 잭슨 덕분에 슬립 노모어 보유국이 된 거죠. 요 뽕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